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에 맞춰 생산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FDA의 사용 승인에 이어 CDC의 접종 승인까지 이뤄져 이번 주말부터 미국에서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에 대해서 유럽연합 내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새 백신은 기존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한 12세 이상에게 투약하게 됩니다. 지난달 5일 발사 이후 태양을 향해 비행해온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오늘 오후 2차 궤적 수정을 기동했습니다. 다누리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되는 라그랑 지점 부근에서 지구를 향해 방향을 틀 예정인데 이를 위한 궤적 수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를 지나 부산 앞바다를 스쳐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제주도 가까이 북상하는 일요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고 해안가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벨기에에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다가 숨진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는데 이로써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숨진 환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종으로 추가 접종하면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BA.5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마친 뒤 스카이코비1으로 추가 접종받은 5개 대상군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대해 접종 전보다 28.2배 높은 중화 항체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원형인 BA1에 대해서도 평균 51.9배 높은 중화능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는 현재 국내 환자의 95% 이상에서 검출되고 있는 우세종입니다. 보건연구원은 BA5 등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스카이코비1이 추가 접종 백신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첫 검증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미크론 변이와 그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맞게 개량된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각 1일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것에 대비해 새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로셸 월렌스키 국장이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종이 승인된 새 백신은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제품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성명에서 새 백신은 이전 백신 접종 이후 약해진 예방 기능을 회복하고 더 광범위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미국에서 새 백신이 접종될 예정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1일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의 유럽연합 내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EMA는 성명을 통해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을 겨냥해 맞춤형으로 개발한 이가 백신의 판매 승인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MA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하위 변이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접종받은 12세 이상에 대해 기존 접종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EMA의 권고에 따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캐나다가 오미크론을 겨냥해 모더나가 개발한 이가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캐나다 통신 등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각 1일 캐나다 보건부가 성명을 통해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보이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월등히 더 높은 면역 효과를 유발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해당 백신이 오미크론 BA1 하위 변이를 표적으로 겨냥해 개발됐지만 최근 들어 출현한 BA4와 BA5에 대해서도 양호한 면역 반응을 생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서부 거점 지역인 스촨성 청두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도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하이 도시 봉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장과 마트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대로 식료품 판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你看这些没有了，菜也没有了。
중국 쓰촨성 청두시가 사흘 동안의 도시 봉쇄를 공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부 필수 사례를 뺀 모든 주민의 바깥 출입이 금지되고 회사나 가게 문도 닫아야 합니다. 인구 2,100만 명의 대도시 청두에서는 지난달 13일 이후 9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폭염에 물놀이 활동이 늘면서 감염이 확산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서 쓰촨에선 폭염과 가뭄에 따른 계획 정전으로 주요 생산 공장들이 보름 가까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일부 지역엔 폭우가 내려 3만 6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성도인 청두까지 봉쇄된 겁니다. 중국 동부 상하이 도시 봉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부 거점 지역까지 휘청이는 상황. 因市场主体在一些方面遇到的困难比2020年多，今年退税、减税、降费等超过2020年。 올해 초 5.5%였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세계 공장이자 소비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아래로 기울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경제도 미끄럼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그동안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3일부터 폐지되는데요. 여행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수요가 크게 회복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과 비행기 표값이 걸림돌인데요. 언제쯤 코로나19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마지막 날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이제는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되면서 10만 원이 넘는 비용까지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 서비스 같은 것도 한국이랑 다른 점이 있으니까 번거로운 점도 있었고, 특히 비용적인 면에서 여행객은 지원이 안 되니까 거의 1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왔었거든요. 입국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여행을 나가게 되는 그런 부담도 줄어드니까 더 편리해지고. 올해 4월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비싼 비행기 표값 탓에 여행 수요 회복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여름 휴가철이었던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여객수는 190만 명으로 지난 7월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항공과 여행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3년 만에 헝가리 신규 노선을 취항하고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했던 중동과 동남아 노선을 잇따라 재개했습니다. 여행객들을 위축시켰던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항공 수요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여행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신규 예약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이제 그 전면 폐지가 확정되면서 최근 대비 한 2배 정도 예약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에게 높은 환율과 유류 할증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유럽행 직항 비행기표는 300만 원대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여행업계는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 현재 한 1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돼 있고요. 많이 나가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많이 이제 노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여행업계는 항공편 증편을 위해선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도 늘어나야 한다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입국 후 PCR 검사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벨기에에서 원숭이 도창에 감염됐다가 숨진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벨기에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일 기저질환이 있던 원숭이 도창 감염 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원숭이 도창 사망자가 나온 것은 지난 7월 말 스페인에서 2명이 숨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벨기에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706명이 원숭이 도창에 감염됐고 이 중 3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 술을 주 2회 마시는 등 고위험 음주 습관이 있었다면 거대화 출산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임신부 2,88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전 고위험 음주를 한 경우 거대화 발생 위험이 2.3배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음주는 주 2회 술을 마시거나 한 번에 5잔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뜻하며 거대화는 태어날 때 몸무게가 4kg 이상인 경우입니다. 임신 전 고위험 음주는 또 임신 또는 출산 후 우울증을 겪을 위험을 1.7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역학분야 국제학술지인 플로스1 8월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건물도 무너뜨릴 정도의 위력을 지닌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초에 제주도와 부산을 스쳐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사라보다 강한 데다 영향 반경이 워낙 넓어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고 있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모습입니다. 중심에는 건물을 붕괴할 수 있는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강력한 돌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하루 정도 정체한 뒤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 오후에는 부산을 스쳐 지날 전망입니다. 한반도 부근에서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에서 강한 수준으로 2단계 정도 약해지겠지만 중심 기압은 역대 가장 강했던 1959년 태풍 사라보다 더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초속 40m 이상으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겠고 영향 반경도 400km 정도로 넓어 전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 남한을 거의 덮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을 하던 우리나라 쪽에 상륙하지 않던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의 주안점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북상하기에 앞서 다량의 수증기 영향으로 주말까지 제주도에 최고 300mm, 남해안에 최고 10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9월 5일 낮 정도부터 제주 육상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보이고요. 대한해협으로 아마 진로를 바꿔서 간다면 부산 지역에는 9월 5일 밤 정도부터는 또 태풍특보의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 내륙 곳곳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시간당 최고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폭풍 해일,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북한도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기상수문국 통보를 인용해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태풍 11호와 중국 북동 지역을 지나가는 찬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강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북부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 주의경보가, 동해안과 서해안 여러 지역에는 강풍 주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달 5일 발사된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까지 태양을 향해 날아갔던 다누리는 지구와 달 쪽으로 방향을 다시 트는 궤적 수정의 큰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 지구에서 각각 124만 킬로미터와 1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달을 동시에 담은 사진 2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누리는 지난 28일간 136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라그랑 지점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라그랑 지점은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150여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돼 중력이 거의 0인 지점입니다.
라그랑 지점은 다누리가 지구와 달 쪽으로 방향을 되돌리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누리는 이달 중순 이 부근에 도착하는데 완전한 방향 전환을 위해 오늘 궤적 수정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발사 이틀째인 지난달 7일 1차 궤적 수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궤적 수정인데 이번 궤적 수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지상국의 명령대로 궤적 수정이 완벽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궤적이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48시간 정도 트래킹을 한 후에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합니다. 다누리가 달로 바로 향하지 않고 이처럼 돌아가는 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최대한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데다 달에 더 천천히 진입할 수 있어 추진력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달에 가면 달이 중력이 덜 잡아당기게 하면서 역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연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연료 사용을 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다누리는 우리 시각 오는 12월 17일 달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모두 595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31일엔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고 기능 점검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달을 하루 12번 돌며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산업 중에서는 특히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큰데요. 국내 연구진이 가뭄이나 장마 극복에 도움이 되는 물 관리 기술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모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지나는 뒤로 배수관과 왕겨가 땅속 50cm 깊이에 묻어집니다. 밭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물이 많은 논을 밭으로 바꿔도 침수나 습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올 때도 배수가 잘 돼 콩이 잘 자랍니다. 반면 이런 시설이 없는 기존의 밭은 땅속에 물이 많아 콩의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부터는 저희가 그냥 비 오고 난 다음에도 그냥 작업화 신고, 장화 아닌 작업화 신고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밭농사에 정말 최적화된 시설인 것 같아요. 땅속에 관을 묶고 작물에 필요한 만큼의 물만 공급하는 지중 점적 자동 관계 제어 기술도 있습니다. 물 절약과 함께 물 이용 효율도 높여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되면서 생산성은 더 향상됩니다. 토양 수분 함량과 지하 수위를 항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토양 수분 상태를 항시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농작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 정밀하게 물 관리가 가능한 영상 진단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센서를 이용해 작물의 생육 상태와 수분 공급 상태를 파악하고 자동 물 관리와 병해충 관리도 가능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적외선 파장대를 이용하면 생육 상태를 진단을 할 수 있고 물이 많은지 부족한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쉽게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만큼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대응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6%대로 뛰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한풀 꺾이며 5%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물가는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본격 반영되며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둔화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계속 올라 6월과 7월 6%대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5.7% 상승했습니다. 7월의 6.3%와 비교하면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0.6%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석유류가 19.7% 올라 여전히 상승폭이 컸지만 전달의 35.1%보다는 줄었습니다. 휘발유 8.5%, 경유는 30.4% 올랐는데 7월과 비교해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농산물과 외식비는 지난달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호박과 배추, 오이, 파 등 채소값이 많이 올랐고 수입 쇠고기도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상수도료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8.8%로 근 30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치킨과 생선회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달에도 8월의 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가와 국제 곡물가 등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다시 악화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세의 정점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 비교적 높았던 데 따른 그 여객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는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 등 잠재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7개월 만에 물가 상승세 둔화에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정책 노력도 있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추석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높은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연중 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해온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며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적 노력도 함께 기여한 결과입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하여 추석 직전까지 약 4,000톤 규모의 공급을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국내 면세점 매출이 6개월 만에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7월 국내 면세점 매출이 1조 2천억여 원으로 지난 6월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내국인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면세점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매출이 지난 6월보다도 2천억 원 줄면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주요 도시 봉쇄 정책으로 보따리 상들의 국내 입국이 막히면서 면세점 외국인 매출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뜩이나 국제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달러화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순윤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철강제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요즘 가장 큰 고민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입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무작정 제품 판매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직접적인 지금 손해가 가중이 되고 또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악화의 가장 1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큰 항공사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앉아서 200억에서 300억 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네, 환율의 상승은 항공사가 지출하는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 등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여행 비용 증가에 따른 여행 심리를 위축시켜 항공업계의 국제선 여객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환율은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큰 업체에 불리합니다. 하지만 최근 현상은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화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 수출 가격 경쟁력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수출 경쟁력, 주요 수출국 대비 우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무역 수지는 지난 4월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이번 달부터 출하하는 시멘트 값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레미콘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셧다운까지 나설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현실화의 경우 건설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중소 레미콘 업체 관계자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규탄 대회를 진행한 겁니다. 시멘트 사 박진해
중소 레미콘업체 피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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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말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는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톤당 9만 원 선이었던 시멘트 값은 톤당 1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업체마다 인상폭이 다르지만 최대 15% 정도까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한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유가가 오르면서 물류 비용도 증가해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지난해 7월과 올 초에도 시멘트 가격을 올렸는데 불과 7달 만에 가격을 또 인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멘트사와 건설사 사이에 낀 레미콘사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시멘트값 인상을 철회하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철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공문까지 띄웠어요. 올해는 넘어가고 또 건설 시장에 다 여파가 미치는 거니 내년에 가서 내년 상반기에 가서 다시 협의해서 합의하자는 상황이죠. 레미콘을 공급받아 골조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설사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멘트값 인상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분양가 상승 등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상 문제로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면 해당 공정을 진행하는 수많은 현장에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레미콘사들이 강경 대응을 거론하고 나선 이유는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동시에 향후 건설사를 상대로 협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도 각 업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앱에 등록된 김밥 등 분식류 음식점 2,500여 곳을 점검해서 2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미착용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김밥 297건을 수거해서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5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 관청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점의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족발과 치킨, 피자, 중화요리 등 배달 음식점의 위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집을 빌리는 사람의 권한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갭 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증가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진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뒷순위로 밀려 제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전세 계약 뒤 대항력이 생길 때까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집주인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계약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사기꾼 처벌도 강화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겐 1억 6천만 원까지 연 1%대 저금리 대출이 지원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가해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고 이미 등록한 경우엔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악의적인 사기 적발을 위해 연말까지 특별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에너지원별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과 동절기 대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 유연탄, 전력 대응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앞으로 1, 2주 단위로 에너지 가격 동향과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이 자리에서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논의하고 최근 수주 계약을 맺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 선정을 앞둔 체코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현지 업체와 원전 사업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원전 업계가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차의 불이익 해소가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만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퍼스트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 투자와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한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맨 아래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곳이 바로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 속에 올림픽을 치른 후 다시 복원하기로 했던 곳인데요.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촬영한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하루 100mm씩 사흘간 내린 비에 또다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수관으로 들어간 빗물이 바닥에서 터지고 계곡으로 변한 슬로프는 무너졌습니다. 2주 뒤 찾은 현장, 토사가 여기저기 흘러내립니다. 비탈면도 횡하니 비었습니다. 돌과 바위가 들이친 곳은 더 처참합니다. 지하에 묻었던 수로와 전기선이 마구 엉켜 밖으로 드러났고 깨지고 찢겼습니다. 토양의 침식이 일어나면서 이 집수종을 메워버렸어요. 메워버리다 보니까 물이 이 배수관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스키장 중단에서 하단까지 2km가 비슷한 모습. 추가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경사가 워낙 급해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구조입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부실한 말 그대로 올림픽 때 한 번 쓴 2천억 원짜리 일회용 스키장이었습니다. 평균 경사각이 한 27도 정도 되는데 그 산지재해 공법이나 이렇게 산사태 피해나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공법들이 같이 들어가서 스키장 슬로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가리왕산은 원래 생태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확보가 급해 복원을 전제로 나무를 뽑고 흙으로 덮었고 곤돌라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광시설로 놔두자는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와 지자체의 첨예한 갈등. 결국 산림 복원은 하되 곤돌라는 내후년 말까지 운영해본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현장의 관광형 곤돌라 운영은 언감생심. 복원이 늦어지며 상습 산사태 발생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울창했던 산림은 돌 무더기로 변했습니다. 관광시설로의 전환도 지지부진합니다. 올림픽 축제가 끝난 뒤 애물단지로 남겨진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이야기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사랑은 생각만 해도 사람을 설레게 하고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예술가가 사랑하는 방법과 김한기 화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뮤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이 뮤즈가 어떤 뜻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뮤즈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뮤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들입니다. 이 예술과 학문의 여신으로 미술이나 춤과 노래, 또 연극, 문학 같은 분야에 능하고 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음악을 뜻하는 뮤직이나 미술관을 뜻하는 뮤지엄 같은 예술과 관련된 단어들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를 또 뮤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예술가들은 머릿속의 관념을 작업으로 풀어내야 하기도 하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늘 영감을 찾기도 하는데요. 이 실제로 작품 속에 뮤즈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뮤즈와 사랑에 빠진 예술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뮤즈라는 단어의 뜻을 짐작만 했었는데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잘 알려진 작가 이상과 또 화백, 김한기 화백의 공통점이 같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하거든요. 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문학 시간에 배웠던 날개라는 소설로도 잘 알려진 시인이자 또 소설 수필가이기도 한 이상, 그리고 국내 미술품 경매 역사상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죠. 김한기 화백이 사랑한 여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김향한 여사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최고의 아티스트 2명의 뮤즈고요. 아마 이 김향한 여사에 대해서도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김향한은 당대 천재 시인이었던 이상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다가 결혼하게 되고요. 함께 도쿄로 떠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상의 건강 악화로 짧은 결혼 생활 후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김한기 화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김한기 화백은 이미 한 차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상태였고 슬하에 3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향한과 김한기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한층 가까워지고요. 이 김향한은 김한기 화백이 화가로서 예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내조에 굉장히 힘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김한기가 프랑스와 뉴욕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김향한 여사의 역할이 컸다고 하고요. 이 김한기 화백이 생을 마감한 후에도 김한기 회고전을 진행하고 또 재단을 운영하면서 그 작품 세계를 알리는 것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 2명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그 김향한 여사,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한데 어떤 활동을 한 분입니까? 네, 이 김향한 여사는 1916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본명은 원래 김향한이 아니라 변동림이었습니다. 네, 1930년대부터 문학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작가 이상과 사별 후에 김한기와 재혼하게 됩니다. 이 재혼 후에 김한기와 함께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서 미술 평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고요. 이후에 함께 또 뉴욕으로 건너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이 김한기 화백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환기재단을 설립하고요. 1992년에는 부암동에 환기미술관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사설의 개인 기념 미술관으로는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또 여러 권의 수필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김향한 여사의 원래 이름은 변동림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김향한이라는 이름은 김한기의 아호였던 향한과 성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김한기 화백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을지 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사실 이 둘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힘들었던 피난 시절에도 김향한은 김한기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이 생계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발로 뛰었다고 합니다. 또 김한기는 이런 김향한의 노력을 고맙게 여겼고요. 해방 이후에 점점 미술계에서 활동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김한기 화백이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대표적인 화가가 된 것도 김향한 여사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김한기의 작품은 프랑스와 뉴욕 시대로 크게 나뉘는데요. 이 프랑스 파리에서의 데뷔를 고민하고 있을 때 호탕하게 지지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자신이 먼저 파리로 넘어가서 소르본 대학과 에콜드 루브르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기도 하고 또 미리 작업실을 마련해두면서 김한기를 부르거든요. 굉장히 당찬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김향한은 또 언어 능력도 뛰어나서 원어민 수준으로 프랑스어를 구사하게 되고 김한기의 비즈니스가 있을 때도 통역을 하기도 하면서 돕고 또 이끌어줬습니다. 이후에 김한기의 뉴욕 시대 때도 큰 결심을 하고 또 김향한과 함께 뉴욕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이전에 프랑스에서보다는 훨씬 안정된 생활이었지만 약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생활고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역시 김양아는 김환기 화백이 예술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요. 덕분에 김환기는 정말 온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크게 인정받는 대작들을 당시에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조를 넘어서 앞에서 이끌어준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해외에서도 김환기 화백과 김양한 여사처럼 뮤즈 관계인 예술인들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 러시아 출신의 대표적인 프랑스 작가죠. 이 마르크 샤갈에게도 일생 최고의 뮤즈가 있었습니다. 바로 벨라인데요. 영혼의 동반자라고 여길 만큼 깊이 사랑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샤갈의 작품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둘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는데요. 이 벨라는 당시 부유한 상인 집안의 자제였는데 샤갈의 첫 여자친구의 친구였다고 하고요. 네, 그런 벨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네, 샤갈은 1910년에 파리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입체파 화가들이나 문학가들 같은 여러 예술가들과 본격적으로 소통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아서 이전 러시아에서의 작업에 비해서 색감이 더 밝아지기도 하고 또 화풍도 변화하게 됩니다. 또 이때 샤갈의 고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나 또 바이올린 연주자 등을 그린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요. 1915년에는 벨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연인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거 그려집니다. 네,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서사적이고 세련된 도상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샤갈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1944년에 그렇게 사랑하던 벨라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받게 되고요. 이 작품 스타일에도 일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노년에는 파리에서 피카소나 마티스 같은 아티스트들과 소통하면서 지냈고요. 이 샤갈에게 벨라는 함께 있으면 하늘을 부유하는 것 같이 황홀함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샤갈 작품에도 이 뮤즈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이외에도 대중에게 잘 알려진 그런 뮤즈 같은 커플이 있을까요? 네,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와 울라이 이야기인데요.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퍼포먼스 아티스트인데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습니다.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퍼포먼스들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또 깊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주로 인간의 고통이나 죽음, 본능, 감정 같은 것들에 주목하고 자신의 신체를 주로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몸 자체를 매개로 해서 작품을 보는 관객과 소통합니다. 또 이 마리나의 연인이었던 울라이 또한 퍼포먼스 아티스트였고요. 이 둘은 네덜란드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1976년부터 89년까지 함께 작업을 하고 또 연인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같이 작업한 퍼포먼스도 많은데요. 이 서로 마주 본 채로 지탱하고 서서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정지 에너지도 많이 알려졌죠. 이 울라이가 손에서 화살을 놓칠 경우에 아브라모비치에게 화살이 꽂히게 되어 있는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둘이 실제로 연인이라서 더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요. 또 잘 알려진 영상 작품이 있죠. 뉴욕 모마에서 736시간 동안 진행됐던 퍼포먼스로 하나의 테이블과 2개의 의자가 있고요. 이 마리나는 한쪽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반대편 의자에는 누구나 와서 앉을 수 있는데 다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요. 가만히 마리나의 눈으로 마리나와 눈으로 대화해야 하는 그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관객들 사이로 갑자기 나이가 든 모습의 울라이가 나타나서 맞은편에 앉는데요. 이 둘은 이때 이미 헤어진 지 꽤 된 상태거든요. 이 마리나와 울라이는 서로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리고 말없이 손을 부여잡습니다. 이 손을 잡은 것에 대해서 마리나는 후에 울라이를 만난 것은 내 인생 그 자체를 만난 것이기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헤어진 연인과 가만히 앉아서 눈을 이제 마주치고 있는다는 행동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행위 예술처럼 이 마리나와 울라이의 이별도 평범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 둘은 헤어짐도 한편의 영화 같았고요. 정말 작품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함께 예술적 동반자로 지냈던 이 둘도 여느 연인들처럼 결국 헤어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둘은 마지막까지도 예술로 승화시키기로 합니다. 약 2,500km를 떨어진 곳으로부터 이제 마주보고 걸어와서 중간에서 만나기로 하는데요.
붉은 옷을 입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황해에서부터 걸어오고요. 푸른 옷을 입은 울라이는 고비 사막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이 둘은 90일 동안 서로를 향해서 걸어서 만리장성의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리장성 위에서 만난 둘은 서로 포옹함으로써 둘의 관계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네. 예술작품에 다양한 사연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으니까 좀 아련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과 뇌 이미징 기술을 융합해 생쥐의 통증을 실시간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희대 김선광 교수팀은 최신 현미경 기법인 생체 내 칼슘 이미징을 활용해 깨어있는 생쥐의 뇌 신경세포를 동시에 기록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생쥐의 통증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동물 모델에서 통증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만성 통증 환자의 객관적인 진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헌팅턴병의 발병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 송지준 교수팀과 프랑스 그레노블 대학 등 국제 연구진은 헌팅턴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단백질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의 치료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헌팅턴병은 희소 유전성 질환으로 근육간 조정 능력 상실과 인지 능력 저하,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국립기상과학원은 기후변화 감시 분야 측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온실, 에어로졸 대기 복사, 자외선 등을 측정 분석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또 선박과 항공기, 위성 등으로 관측한 기상자료의 활용 증대를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 공공 분야에 국산 AI 반도체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I 반도체는 국내 여러 기업에서 출시돼 제품 성능 검증과 디바이스, 서비스 시증을 위한 초기 수요가 필요하지만 실제 사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능형 CCTV, 스마트시티 등 반도체 적용이 필요한 사업에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면서 추석 연휴와 10월 한글날 연휴 기간 해외여행 예약이 급증했다고 하죠. 여행업계는 반기고 있지만 방역 측면에서는 이를 계기로 유행이 다시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매일 8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외출과 모임이 잦은 요즘 개인 방역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